알버트 피시, 본명 해밀턴 하워드 피시는 1870년 5월 19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당시 아버지인 랜덜은 무려 75세의 나이였으며 어머니 앨런은 IQ가 80대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했습니다. 앨런뿐만 아니라 피시 가족 다수는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해밀턴을 고아원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해밀턴은 무자비한 구타와 사람들 앞에서 수음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피시는 학대를 당하며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3년가량의 생활을 마친 후 어머니에게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데 얼마 뒤 체리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이후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고가 그의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전보소년을 하던 한 청년과 사귀게 되었고 그에게서 식료 및 식분 행위를 배웁니다. 1896년 피시는 메리 호프먼이라는 19세의 여성과 결혼해 6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메리는 자기 집에서 하숙하던 자벽부와 바람이 나고 맙니다. 피시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메리는 오히려 아이들이 사용할 매트리스까지 갖고 사라집니다. 그 일 이후 피시는 달빛 아래에서 알몸으로 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거나 생고기를 씹는 등 이상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해서 사산된 형 알버트의 이름을 자칭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고인모독에 가까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알버트 피시는 아동을 유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잡아먹는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속내는 끔찍한 아동 연쇄살인마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선량하고 온화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알버트 피시가 연쇄살인마로서의 악명을 드높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체포 과정이 누구보다 드라마틱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고 먹어치우는 생활을 하던 피시는 어느 날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농장주로 자칭하며 거짓 구인 광고를 냅니다. 광고에 응답하는 청년을 사로잡아 죽일 생각이었는데 피시는 노인이었지만 숙련된 살인 경험으로 견장한 청년도 간단히 무력화할 자신이 있었다고 훗날 말합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 버드라는 18세의 젊은이가 연락을 취했고 피시는 에드워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추후 진술에 따르면 청년을 잡아 묶어놓고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할 구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에드워드의 여동생인 10살의 그레이스 버드를 만나게 됩니다. 피시는 목표물을 그레이스로 바꾸게 되는데 건장한 청년도 제압할 자신이 있었던 피시도 목표물이었던 에드워드의 실물이 너무 건장해 제압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시는 그레이스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조카가 근처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레이스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상류층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이자 딸을 잃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그레이스도 피시에게 희생된 다른 아이들처럼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사망했고 그레이스의 시신을 요리해 먹은 뒤 자취를 감춥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레이스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버드 가족은 피시가 쓴 이름이 가명이고 신문 광고에 나온 농장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레이스의 생사는 피시가 잡힌 뒤 그가 자백을 하게 되며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퇴직을 앞둔 형사 윌리엄 F. 킹은 퇴직까지 반납하며 이 사건에 6년 동안 매달렸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가짜 기사를 신문에 싣게 됩니다. 이 수법에 걸려든 피시는 버드 가족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버드 일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버드 부인, 증기선 타코마호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제 친구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청나라의 홍콩으로 항해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 고기란 건 종류를 막론하고 한 파운드당 1달러에서 3달러 정도는 줘야만 살 수 있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극진한 것이라 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모든 어린아이들을 음식거리로 내다 팔았습니다. 아이들의 엉덩이 고기는 맛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값도 제일 비쌌습니다. 제 친구 존은 그곳에 머무르며 인육의 맛을 알게 되었죠.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어린아이 둘을 잡아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묻고 때리며 고문했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거든요. 친구는 사람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종종 말해주었고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1928년 6월 3일 저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제 허벅지에 앉아서 저에게 키스했지요. 저는 그 아이를 잡아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레이스를 파티에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말인데요. 아이에게 가도 좋다고 허락한 건 부인입니다. 저는 미리 마련한 웨스트체스터의 빈집에 아이를 데려갔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옷도 모두 벗었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의 피가 옷에 묻을 테니까요. 준비가 끝나자 저는 그레이스를 불렀고 아이는 저의 벗은 몸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잡아 끌며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말했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아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어찌나 반항이 심하던지 저는 목을 졸라 아이를 죽인 후 옮기기 편하도록 여러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리해서 먹었죠. 아이의 작은 엉덩이 살을 오븐에 구워 먹었는데 그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겁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님은 처녀로 죽은 겁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병적인 상상의 결과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주재했던 외교관에 따르면 홍콩에는 가뭄에 대한 소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인행위에 대한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편지에 자극적인 내용을 믿지 못하며 범인이 보낸 편지가 아닌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킹 형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건들의 편지와 필체도 비슷했고 편지의 내용에도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킹은 이 편지의 발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신인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편지는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킹은 편지 봉투로 추적을 이어가는데 뉴욕 택시기사 노조의 편지 봉투이며 건물 관리인이 봉투와 편지지를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편지 봉투를 한 낡은 하숙집으로 가져갔는데 그곳으로 가서 목격된 P씨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주인은 이틀 전 그런 인상을 가진 알버트 P씨가 2달 동안 묵다가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P씨는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킹은 우체국 직원들의 협조로 아들이 P씨에게 보내는 편지와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P씨가 아직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을 가로챈으로써 생활비가 없어진 P씨가 다시 값싼 하숙집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한 킹은 그가 돌아온다면 연락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마침내 한 달 만에 P씨가 왔다는 하숙집 주인의 전화를 받고는 형사들과 함께 하숙집으로 달려나갑니다. 하숙집을 박차고 들어간 킹은 P씨와 마주쳤는데 그가 알버트 P씨임을 확인했고 이내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 P씨는 주머니 속 흉기로 저항하지만 금방 제압됩니다. 킹은 그를 체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잡았다. 체포된 P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념한 듯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검열되어 알려졌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미국의 미제 사건이나 음란 편지의 발송자가 누구인지 또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P씨는 살인 이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자학행위로도 관계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몸에 장미줄기 삽입, 대변 섭취, 불을 이용한 자해, 신체에 대반을 박아넣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자학행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실은 형사나 심리상담가들은 P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심신장애인으로 위장하려는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정말로 20여 개의 대바늘이 그의 골반 안쪽에 박혀 있었고 관계자들은 가상의 사이코패스들보다 지독하고 괴기스러운 괴물이 나타났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P씨가 살해한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는 약 17명입니다. P씨는 자신이 100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허언증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살해된 것이 확인된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란시스 맥도널, 윌리엄 빌리 개프니, 그레이스 버드. P씨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타 아브라모비츠, 메리 앨런 오코너, 에마 리처드슨, 에밀 아일링, 로빈 제인 리우, 벤저민 콜링스, 토머스 베든. P씨는 자신에게 넘겨진 뒤 생사불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을 전부 인정했으나 검찰은 그레이스 버드처럼 살해된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3명에 대해서만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P씨는 정신병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담당 의사들은 소견서를 작성해 P씨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사도 정신병을 근거로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때문에 판사와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 유무를 두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정신병이 있어도 교활하게 희생자를 꼬드기거나 수사망을 피하고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았던 인물이라 자기 책임 능력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 방법은 당시 재판이 이뤄진 주에서 사용하던 전기의자형이었는데요. P씨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오히려 흥분하며 기뻐했고 그런 사형 판결을 내려준 판사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오, 내게 마지막까지 새로운 고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나는 행복하게 죽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겠군요. 아, 벌써 그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P씨는 내내 체념한 듯이 행동했고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판결을 마치고 한 배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미쳤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살려둬선 안 된다는 공포감이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었다. 이후 P씨는 싱싱교도소에 이송되었는데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자기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것은 자기가 시도해보지 못한 유일한 스릴이라며 다시 한번 전기의자가 자신에게 선사해줄 짜릿한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936년 1월 16일 P씨에게 전기의자형이 집행됩니다. P씨는 마지막 식사로 주어진 스테이크를 해치우고 전기의자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제 발로 씩씩하게 스스로 나와서는 별다른 부축도 없이 교도관들과 당당히 걸어 사형 집행장에 도착합니다. 전기의자에 앉게 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짜릿함이 될 것이다라며 P씨는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 교도관들을 직접 세심하게 도와주고 전극을 붙이는 집행을 담당하는 교도관들과 함께 스스로 몸에 전극을 붙이는 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죄수들과 달리 눈을 가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유언을 묻자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는 짤막한 대꾸를 남겼습니다. 변태적인 성향으로 악명이 높은 P씨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형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전기의자형을 받았습니다. 전기의자형이 시작된 지 3분 뒤 P씨가 사망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대미문의 살인극도 종료됩니다. P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언론에 공개해달라며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요구에도 변호사는 편지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유를 묻자 변호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음탕하고 더러운 내용의 문체는 도저히 본 적이 없다.